네, 안녕하십니까. YJ 대체투자 스몰톡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대체투자시장 히스토리 요약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장 내용으로 가시죠. 네. 한국 대체투자 히스토리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 사실 대체투자 같은 경우는 여기 2005년 앞쪽에는 특별히 무슨 대체투자 역사라고 말할 게 없어서 일단은 그냥 그때 있었던 이벤트 중에서 기존의 그 닷컴 버블이 사실 제일 큰 이벤트였지만 이 전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두 번째로 큰 이벤트인 카드사 위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건 대체 투자는 아니지만요. 이 당시에 사실은 좀 재밌는 게 1994년에 금융실명제라는 걸 하면서 이제 그 암흑가에 있던 돈들을 어느 정도 실명화 시키면서 이제 양지로 끌고 왔죠. 그러면서 세수도 증대되고 어느 정도 정부 재정에 뭐 플러스된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1997년에 IMF가 터졌죠. IMF가 터지면서 IMF인데 반대로 썼네. IMF 터지면서 또다시 또 이런저런 이슈가 있다 보니 또 세수 확보 등 그런 돈들이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1999년 이후에 정부의 카드 사용을 장려해서 그런 현금으로 거래되던 시장을 좀 그런 음성화됐던 시장을 카드로 가져옴으로써 소득에 걸리고 매출에 걸릴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세수 증대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근데 이게 좀 과했던 거죠. 이 당시에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뭐 카드 규제 완화로 뭐 현금 서비스 이용 한도가 70이었나 80만 원이었나 있던 한도를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이때 도입하면서 좀 더 신용카드를 쓰게 했고, 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신용카드 영수증을 복권으로 해서 추첨제를 해서 또 일부 뭐 추첨해서 복권 당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고, 또 소득 확인 없이 이제 카드를 발급하게 됨으로써 뭐 대학생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뭐 누구 말에 의하면은 뭐 실제 뭐 행방불명된 사람들까지도 이름으로 그런 카드가 발급되면서 무분별하게 카드 돌려막기 등이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자료로는 1999년에 카드가 신용카드가 4천만 장이었대요. 4천만 장이었는데 저희 나라 인구가 한 4천만 명쯤 되잖아요. 근데 2002년에는 1억 장 이 정도로 신용카드가 뭐 인당 3장 4장 이 정도로 왕창 늘어서 뭐 부실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뭐 돌려쓰기도 하고 신용카드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 결국은 과도한 카드 사용 이후에 연체율을 급증하고 부실 채권 급증하면서 결국은 뭐 대규모 연체가 발생하니까 카드사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서 실제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까지도 이루어질 만큼 카드사에 엄청난 버블이 터지는 그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었고요. 대체 투자는 아니었죠. 그리고 이쪽 시기에 이제 부동산 PF 호황 및 위기, 엄청난 호황이 있었어요. 호황 뒤에는 또 항상 위기가 오죠. 이때 지금 여기서부터 위기면은 2008년부터 요 사이 앞쪽이 호황인데요. 이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실제 뭐 이 당시에는 보통 이때 특히 한 뭐 트리플 B 내외 등급의 뭐 주택 전문 시공사들이 이 당시에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뭐 주상복합도 되게 많이 지었고 부동산 PF도 되게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였고요. 신용 등급이 뭐 최근에 와서는 트리플 B 내외 PF는 되게 리스키하게 보면서 뭐 선별적으로 엄청 뎁스 있는 분석을 하면서 했지만 이 당시에 트리플 B의 느낌은 되게 뭐 할만한 수천억 너무 오버인가? 어쨌거나 몇백억, 한 천억 내외의 PF를 하는 것 자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런 내외 등급의 PF가 되게 많이 있었고요. 이때 또 동남아시아, 지금도 위험해서 안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또 요 정도 등급의 시공사들과 함께 국내 금융기관, 뭐 다수의 저축은행들이 함께 들어가서 대규모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뭐 동남아시아 각 도시에 있는 한국이 지금 지은 뭐 사실상 신도시다 하는 것들이 이 당시에 과감하게 막 들어갔던 그런 건들이고요. 뭐 그게 이제 결국 나중에 뭐 부실로 터지긴 했었죠. 그래서 뭐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리스키한 걸 이렇게 쉽게 의사결정했나 하는데 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이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실제 부동산 경기 둔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때는 이제 미분양이 제일 컸죠. 미분양이 많이 생기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PF가 부실화되고 시공사가 대규모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시공사와 뭐 금융당국에서 부실 PF, 시공사 이런 거 다 조정하면서 결국 2009년, 2010년 사이에 어느 정도 PF 시장을 이제 결국 부실화된 시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서 그냥 또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뭐 금감원 같은 이 금융당국에서 PF 리스크 관리 강화, 대출 규제 강화를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저축은행의 규제가 많이 강화됐고요. 각 금융회사별로, 금융기관별로 PF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그런 내부 규정들을 강화하도록 강제화했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동일한 리스크가 터지지 않도록 당연히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이 있었고요. 그러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시기에는 원래 한번 와장창 깨지고 나면은 이제 불에 뒤고 나면 불 잘 안 만지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딱 그 안정성 높은 자산만 투자하던 또 그런 시기예요. 이때 금리가 어느 정도 약간 위에 있을 때죠. 이때는 일단 시공 PF는 크게 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는 뭐 AA 마이너스 등급 이상 시공사가 4개인가 5개 있었는데 뭐 그 정도 시공사에 신용 보강이 된 PF만 그 PF가 실제 이루어졌었고요. 아까는 뭐 트리플 B도 했었지만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발전 인프라도 살짝 리스키했고 BTL 같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임대료로 대출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는 그런 대출에 대한 투자, BTL 투자도 했었고 뭐 해지지급금이나 정부 지자체가 준 해지지급금 또는 뭐 시공사 연대 자금 보충 등으로 어쨌거나 신용 보강이 된 BTO들 투자도 했었고 발전 인프라 자산도 이 당시에는 뭐 시공사들의 자금 보충, 어떠한 신용 보강이 일부 있었던 그런 발전 위주로 투자가 되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좀 책임을 져주라. 우리는 사업성 리스크 열려있는 건 투자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누군가 메인으로 주로 시공사들이죠. 시공사들이 총대 메고 최종 신용 보강을 해주는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에만 선별적으로 들어갔었던 시기고요. 근데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면은 이게 좋게 쓰면 대체투자 활성화지만 실제 이때가 이제 리스크 투자가 다시 또 폭발하는 시기죠. 그 이유가 보면은 요 시기잖아요.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여기 시기가 파란색 한국 국내 기준금리가 꾸준히 우하향하던 시기잖아요. 결국은 저희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률이 내려가기 동일한 안전한 자산 하다 보면은 수익률이 너무 내려가죠. 근데 최소한 얼마 이상은 수익률을 받아야 되라는 절대 수익률 기준 밑으로 안전 자산들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이제 야 이거는 아니잖아. 이 수익률은 못 넘기면 우리 잘리는데 뭐 이런 수준까지 가다 보니까 더 위험한 자산, 이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걸 하려다 보니 더 위험한 걸 하게 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익률 확보를 위해 그냥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대 수익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 리스키한 자산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PF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시공사 신용 보강 PF 부분에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사업성에 노출되는 금융기관조차도 그 사업성 리스크를 일부 부담하는 그런 리스크를 결국 리스크를 더 진 거죠. 짐으로써 좀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점점 더 리스키한 투자를 했었고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국내 담보대출을 했다가 그 다음 뭐 국내 에코티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해외 선순위 대출로 이제 넘어갔다가 해외라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근데 해외 메자닌으로 이제 한 칸 더 내려갔다가 이제 해외 뭐 우선주 에코티까지 점점 더 위험한 걸 하면서 점점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냥 기준 시장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뭐 5%, 4%이 수익률을 하려면 옛날엔 선순위 대출만 해도 되는데 이제는 에쿼티를 해야 5%, 6%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어쩔 수 없다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위험한 걸 하게 됐어요. 인프라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는 어떠한 보장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었다가 이제는 정부 보장 하나도 없는 뭐 보장이 없는 그냥 인프라 발전소지만 뭐 특별히 추가적인 신용 보강이 없이 그냥 발전 사업 자체의 사업성 그래도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이니까 사실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사업성만을 보고서 들어가는 그런 인프라 자산들 그리고 이 당시부터 이제 해외 인프라 대출들도 뭐 PJM 발전소랑 미드스트림 대출 같은 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리스키한 자산으로 갔었죠. 그리고 항공기 금융도 이때 되게 많이 했어요. 항공기 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 항공기 자체의 그 중고 가격, 그건 사실 저희가 진짜 전문가 아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사실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신용 등급이 있는 약간 아까 그 부동산 PF 이때랑 비슷하듯이 그 차주가 등급이 있는 항공사, 어느 정도 신용 등급이 높은 항공사가 걔가 결국 우리 대출 원금을 전부 다 상환까지 책임주는, 사실상 그냥 항공기 담보긴 하지만 해당 항공사에 대한 대출인 그런 파이낸스 리스를 주로 많이 했죠. 파이낸스 리스를 했고요. 파이낸스 리스 같은 경우는 해당 항공사가 사실상 차주이기 때문에 뭐 항공기가 어떻게 됐던 말든 사실은 그 항공사의 크레딧이 살아있으면은 그 항공사가 주는 리스료로 저희 대출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은 덜 관심을 가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항공기는 좀 더 위험한 항공기가 붙어 있어야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 당시 A380 같이 초거대 항공기라서 좀 시장이 아주 활성화돼, 2차 시장이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저 리스크가 있던 그런 A380 베이스의 파이낸스 리스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쪽으로 왔죠. 최근엔 사실은 이때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당연히 그 상업용 부동산,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이때 많이 했던 것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터지는 게 그나마 덜 터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 과거 시기로 넘어오면서 대체 투자 모범 기준이란 거를 뭐 각 금융기관마다 다 설정을 하면서 대체 투자의 경우는 현지 실사가 의무다, 필수다라고 뭐 금감원과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규정들을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현지의 그 물건을 당연히 봐야 되는 거지만 규정에다가 또 당연히 봐야 된다는 걸 넣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가서 보고 있었는데 코비드 19 터지면서 해외로 갈 수가 없게 됐죠. 뭐 사람의 이동이 다 막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 이후로 이 코비드 19에 의해서 막힌 게 이제 20년 뭐 2월인가 3월인가 그때 저희 막 대구에 뭐 코비드 막 퍼지고 이럴 때였었죠. 그때부터 이제 해외 뭐 출장, 국내 이동도 안 되는데 출장을 못 가니까 사실은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때 이후에 뭐 20년, 21년에도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어느 정도 활발히 있었는데 한국 투자는 어쨌거나 코비드 19 이후로 2020년, 21년 2년 동안 사실상 거의 투자가 뭐 제로는 아니었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그리고 나서 22년에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대거 부실이 터지기 시작했죠. 물론 저희도 지금 많은 부실이 한국 건 터졌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터진 것들은 대부분 2019년 이전, 2019년 것도 지금 뭐 한 20, 30%, 30, 40%뭐 가격이 떨어져서 막 부실이 나고 있는데, 사실 2020년, 21년에도 투자를 했었다면 그거는 더 그 버블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뭐 더 크게 터질 뻔도 했는데, 지금도 많이 터지지만 사실은 코비드 19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더 많이 터졌을 수 있다. 정말 최악은 좀 이런 거에 의해서 다행히 우리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좀 피할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쨌거나 2022년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사실은 이제 또 전혀 다른 시장이 왔죠. 그러면서 실제 시장 금리가 급등하니까 뭐 금융 비용 증가나 또 어쨌거나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 하락, 그리고 실제 배당 수익률 하락으로 에쿼티 자산이 좀 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금융 비용,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뭐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오르는 대자산들, 이런 대자산들의 인기가 크게 올라갔죠. 그래서 대시 왕창 인기가 올라가고 에쿼티가 확 떨어지는 상황이 2022년 이후에 발생했고, 지금 2024년 5년은 이제 금리가 살짝은 내려왔으니까 이제 뎃에 대한 엄청난 쏠려있던 매력이 살짝은 내려갔고, 에쿼티는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보던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은 좋아진,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은 뎃 쪽이 더 선호되고 있고 에쿼티가 아직은 좀 덜 선호되고 있는 그런, 아직은 뎃의 쪽 더 선호가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중간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 상태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한국 대체투자 시장 히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뭐 좋은 내용 있으면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